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 박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남편 김승현과 저는 10년 전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승현은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 부모님께도 잘해드렸고 명절 때마다 친정에 들러 인사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아니 정확히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승현아,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그때 남편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큰 돈을 보낼 거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픈데 당연히 돈 드려야지. 뭐가 문제야? 저는 그때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지만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병원비, 시부모님 경조사비, 명절 용돈 이런 식으로 명목은 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의 월급을 합치면 대략 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400만 원, 제가 200만 원 정도 벌었죠. 하지만 남편의 월급은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흘러갔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 시어머니 용돈으로 30만 원, 그리고 각종 명목의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남편 월급의 절반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반면 친정은 어땠냐고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10만 원만 드린다고 해도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잖아. 굳이 용돈을 드릴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가 부동산 일을 하셔서 그나마 생활이 안정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인데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희는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있었고 아파트 가격은 4억 5천만 원이었죠. 부족한 2억 5천만 원 중 친정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가 대출을 1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던 날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복도 많네. 친정에서 돈을 많이 대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정작 집을 살 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친정 지원을 부러워하시다니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원래 며느리한테 좀 더 엄격하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출산 준비를 하면서 유모차, 아기 침대, 기저귀, 분유 등등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시댁에 생활비 좀 줄여서 보내면 안 될까? 아기 용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 돈을 줄인다고. 그건 불효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어떡하라는 건가요? 결국 제 적금을 깨서 아기 용품을 샀습니다. 산후조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저를 돌봐주셨어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출산 선물이라고는 아기 옷 한 벌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에 가서는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왜 시누이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제가 따졌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형편이 좋아. 우리도 대출금 갚아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는데.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가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우리에 비하면 동생네는 정말 힘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댁 식구들만 가족이고 저와 우리 아이는 그저 남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몇십 년 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저희에게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니 생활비는 더욱 늘어났고, 저는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수입원은 남편의 월급 400만 원이 전부였죠.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시댁에 보내는 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생활비를 30만 원으로 줄일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현실을 직시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안도는 단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거든요. 승연아, 이번 달 생활비가 잘못 들어왔어. 남편은 황급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현정이가 회사를 그만뒀고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가 일을 안 한다고 엄마한테 주는 돈을 줄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결국 남편은 다시 생활비를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용돈도 그대로 30만 원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나는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저는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아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고 가장 싼 물건만 샀고 아이들 옷은 중고로 샀거나 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제 화장품은 저가 브랜드로 바꿨고 미용실도 6개월에 한 번씩만 갔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서 거절했죠.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아껴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적금이라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걸로 치킨집을 차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치킨집 창업 비용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승연아,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신대. 장남인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남편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얼마나 안 좋은데? 큰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형편이 안 좋아? 그럼 대신 처가집에 부탁해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은행처럼 생각하시는 걸까요? 남편은 결국 시댁에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500만 원도 포함해서요. 저는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이 돈은 내가 악착같이 아껴가면서 모은 거야.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니?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은 공동재산이야. 내가 왜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업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돈 줄 수 있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미 사업하시잖아. 공장도 있고 뭐 도와드릴 게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시댁만 보이고 저희 가족은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킨집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고 경쟁 업체도 많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퇴직금 3천만 원과 남편이 보낸 1천만 원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승연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런지 우울해하셔. 병원비도 들고 해서 힘드니까 당분간 생활비를 좀 더 보내줄 수 있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 실패한 건 안타깝지만 그게 왜 저희 책임인가요? 남편은 또 제게 상의도 없이 생활비를 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다 병원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더 보냈어요. 결국 남편 월급 400만 원 중 130만 원이 시댁으로 가는 셈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6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이 20만 원이었으니 저희에게 남는 건 160만 원뿐이었어요. 내 식구가 한 달에 16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아이들 학원비, 생활용품 구입비까지 합치면 빠듯한 금액이었죠. 저는 더 이상 옷을 사지 않았고 아이들 신발도 발이 너무 아파할 때만 샀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치킨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생일날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부분 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딸로서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비로 50만 원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어떻게 50만 원을 내?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아버님이 내면 되지. 그래도 엄마가 편찮으신데. 제가 말을 잇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편상 안 된다니까. 저는 그때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댁에는 악착같이 돈 보내면서 친정어머니 병원비 50만 원은 안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제 비상금을 깨서 어머니께 5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결혼 9년 차가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시동생은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차린다며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에게 투자하라고 압력을 넣으신 거죠. 형이 동생 좀 도와줘야지.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생이 성공하면 나중에 몇 배로 갚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또 설득당했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무려 2천만 원씩이나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연 7%인 대출이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1억 5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 그것도 2천만 원씩이나?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동생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리고 형이 동생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우리는 가족이잖아.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죠. 그런데 저와 우리 아이들은 뭔가요? 시동생의 온라인 쇼핑몰은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이 커졌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형, 나도 손해봤어. 같이 손해본 거니까 이해해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 1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8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시댁 생활비 130만 원까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정말 망해. 시댁에 보내는 돈 좀 줄여야 한다고. 아니면 나라도 다시 일을 해야겠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린데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사시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제가 소리쳤더니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우리 부모님 욕을 해? 효도가 그렇게 싫어. 그렇게 싫으면 나가든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남편이 정신을 차리겠지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봄,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고 해. 네, 아파트요. 무슨 돈으로요? 엄마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대. 지금 사면 나중에 몇 배로 오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2억짜리 아파트인데 엄마가 5천만 원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승현아, 내가 1억 5천만 원만 대출받아서 엄마한테 빌려줘.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 갚을게. 아니, 이자까지 쳐서 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 7천만 원 빚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요? 남편도 이번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저희도 지금 대출이 많아서.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 딱 한 번만 큰돈 벌어보고 싶어. 장남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빼앗아 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아들하고 엄마가 말하는데 며느리가 왜 끼어들어? 어머니, 저도 이 집 사람입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걸린 문제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너희 집 아파트 살 때 너희 친정에서 1억 원 보탰잖아. 그것도 다 우리 잘난 승현이 덕분이야. 이제 와서 시댁일에는 돈 한 푼 안 낸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시댁에 얼마나 보냈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거의 8천만 원이에요. 매달 생활비, 명절 용돈, 경조사비, 시아버지 사업자금, 시동생 투자금까지 합치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겨우 8천만 원. 내가 승현이 키우는데 든 돈이 얼마인데 몇 척은 들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도 제 아이들 키우는데 몇 척 들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 받아내야 하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승현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구나.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전화기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알아볼게요. 대출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볼게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또 시댁 편을 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지금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갈 거야? 정말로.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알아만 보는 거야. 실제로 받을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잖아. 나중에 결정, 어머니가 가만 놔두실 것 같아. 대출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라고 하실 텐데. 제가 소리치자 남편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엄마한테 안 된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알아? 나는 불효자가 되는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서운함은 걱정하면서 저희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시댁에 보낸 돈 쌓여가는 빚, 그리고 1억 5천만 원 대출 요구까지.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그동안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참으라고만 했구나. 미안하다. 엄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러자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 참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처음에는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니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배우자 동의 없이 계속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늘린다면 이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혹시 남편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보낸 돈 내역, 대출 서류, 남편과의 대화 녹음 등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대로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여보, 다행히 1억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대. 엄마한테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우리 가족은 총 3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집을 팔아도 1억 3천만 원밖에 안 남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아파트 팔면 갚는다니까. 남편이 변명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을 수 없어. 시아버지 사업자금도 못 받았고 시동생 투자금도 못 받았잖아. 게다가 부동산 투자는 확실한 게 아니야. 잘못되면 그 돈 영영 못 받아.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이혼, 애들은 어떡하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나 잘 챙겨. 어차피 당신한테는 시댁이 전부잖아. 그날 밤 남편은 잠도 못 자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대출을 받으면 이혼하겠다고요. 남편은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대출은 못 받을 것 같아요. 현정이가 이혼하겠대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혼, 겨우 그 정도 일로. 걔가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이혼해. 엄마가 더 좋은 며느리 구해줄게. 하지만 남편은 주저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게다가 아이들 양육비도 내야 했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대출을 못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하시며 한동안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시댁에 보내는 돈을 줄여. 생활비는 50만 원, 명절에만 용돈을 각자 20만 원씩만 드리자. 남편은 난색을 표했지만 이혼이 무서웠는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았습니다.
마침 마트에서 오전 시간대 계산원을 구한다고 해서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 400만 원에 제 월급 150만 원을 합치면 550만 원. 시댁에 50만 원을 보내고 대출 이자 8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쓰고 나니 그래도 매달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승현아, 엄마가 아파.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가 500만 원 든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큰 수술이라니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단서 좀 보여달라고 해.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확인해야지. 남편이 시어머니께 진단서를 요청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습니다. 뭐, 진단서. 아들이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현정이가 또 시킨 거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다면 진단서 보여주시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결국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사진으로 진단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단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날짜가 3년 전이었거든요. 게다가 병명도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 검진 결과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신가 봐. 아마 그 부동산 투자건 때문에 돈을 쓰셨거나 다른 곳에 쓰실 계획이신 것 같아.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엄마, 이 진단서는 3년 전 거잖아요.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남편은 그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더니 아침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반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한 달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거짓 수술 사건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댁에 전화할 때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자신을 시동생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시동생이 동거를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예비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과 각종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서도 돈을 엄청 받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다 도박에 쓰신 거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이라고?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셨대요. 벌써 2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형님네랑 저희한테 받은 돈을 거의 다 도박으로 날리셨어요. 동서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친구의 소개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셨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판돈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시고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꼭 딴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셨대요. 시아버지께서 참다 못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형님네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동서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지난 2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드렸거든요. 명절 용돈, 생활비, 병원비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게 다 도박 자금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댁에 보낸 돈도 도박으로 날아간 거였나요? 생활비라고, 병원비라고 해서 보낸 그 많은 돈이?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동서와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고 남편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도박을,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막지 못했어.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놀이로 시작했는데 한번 크게 따시고 나서 맛을 들이셨대요. 그 후로는 점점 더 큰 돈을 걸었고 결국 중독이 되신 거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100만 원 땄어. 그때 그냥 멈췄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후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기만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꼭 딸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린 돈은요? 생활비, 용돈, 사업자금. 그게 다 얼마예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형제한테 받은 돈이 지난 2년 동안만 약 1억 원 정도 되더라. 그중 대부분이 도박으로 날아갔지. 1억 원, 그 돈이면 저희 대출을 절반 이상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었고, 저도 일을 안 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도박으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시어머니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재건축 아파트 투자건은요? 그것도 도박 자금 마련하려던 거였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돈을 벌어서 다 갚으려고 했어.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술도, 투자도, 심지어는 생활비도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도박 빚을 갚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시동생도 그제야 도착했습니다. 동서가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참았어.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이런 수모를 당하시다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앞으로 절대 도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더 이상 시댁에 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필품이나 직접 사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현금은 절대 드리지 않을게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맞다. 미안하다, 애들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핸들을 잡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었어. 엄마만 생각하고 진짜 우리 가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이혼 안 할 거야? 나 같은 인간이랑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빚만 나눠야 하잖아. 그것보다는 같이 빚을 갚는 게 나을 것 같아.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직하려고. 더 월급 많이 주는 회사로.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지금 회사 10년 넘게 다녔잖아. 그래. 근데 우리 빚도 갚아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해.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30% 더 준대. 좀 더 바쁘긴 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결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은 정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새 회사에서는 연봉이 5,200만 원이었어요. 기존 4,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나 오른 거였죠. 월급으로 따지면 약 4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직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외식이었어요. 피자와 치킨을 시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줬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가는 학원도 못 보내고 외식도 자주 못 시켜주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셔서 상담을 받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완치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시댁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현금 대신 쌀, 반찬, 생필품 등을 직접 사다 드리기로 했어요. 시아버지 용돈만 월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단 1원도 드리지 않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동서와 저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같은 고생을 했던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동서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혼 카드를 꺼내지 않으셨다면 저희도 계속 당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서가 먼저 용기 내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진실을 몰랐을 거야. 오히려 내가 고맙지.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진짜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코믹해서 나중에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도박 사건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도 마트에서 성실히 근무했어요. 시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어 가는 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밝으셨어요. 승현아, 현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 저희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너희 엄마가 말이야.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어. 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복권이요. 시아버지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로또 3등. 상금이 150만 원이야. 솔직히 1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도박을 끊으시고 처음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복권을요? 그것도 도박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선생님이 권해주신 거야. 도박 욕구가 생길 때 복권을 한 장씩 사는 거지. 일주일에 한 장, 1,000원짜리. 그렇게 6개월 동안 사다 보니 한 번 당첨된 거야. 그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150만 원을 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승연아, 현정아, 이거 받아.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받은 돈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비록 15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받아야 해. 그래야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생각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전화를 해서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형수님, 진짜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인가? 아무튼 빨리 와봐요. 저희가 시동생 집에 갔을 때 시동생 부부는 뭔가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형, 기억나요? 2년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형한테 2천만 원 투자 받았잖아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안 좋은 기억을 왜 다시 꺼내는 건지. 그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말이에요. 시동생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우리가 만든 쇼핑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동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원래 공동사업이었으니까 수익을 나눠주겠대요. 형님네 투자금 2천만 원에 대한 수익 배당금으로 5천만 원을 주겠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계약서도 썼고요.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대요. 형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약속대로 그 돈을 저희에게 전부 주었어요. 형, 이게 다 형 덕분이야. 형이 그때 투자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2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즉시 신용대출 2천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빚은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처음 1억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남편과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희망이 보여.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현정아, 아빠가 공장을 매각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요? 아빠 나이도 있고 이제 은퇴하려고. 그래서 공장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어. 부동산도 정리하고 하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너희 빚 좀 도와주려고.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갚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했잖아. 이제 우리가 좀 도와줄게. 5천만 원 보낼 테니까 빚 갚는 데 써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이게 다 내 딸과 손주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사위한테도 전해. 이제 제대로 된 남편이 된 것 같아서 기특하다고. 친정에서 받은 5천만 원과 시동생에게 받은 돈 덕분에 저희 빚은 7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까지 합치면 2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황당하고 코믹한 일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애들아, 큰일 났어. 빨리 집으로 와라. 시아버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말이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복권에 당첨됐어. 이번엔 2등. 5천만 원이야.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에 1,000원씩 복권을 사는 사람이 6개월 만에 2번이나 당첨되다니. 이게 무슨 운이람. 남편이 어이없어 하자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 복권 치료법을 많은 환자들한테 권했는데 당첨된 사람은 너희 엄마가 처음이래.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돈을 저희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쓰세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5천만 원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셨습니다. 도박 치료 선생님께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게 좋다고 권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배우시고 시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동네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카페가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구운 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매달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나왔고 시어머니는 이제 누구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 부부는 마침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쓴 덕분이었어요. 빚을 다 갚은 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념품도 샀습니다. 아이들이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라고 소리치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동안 나 같은 인간 참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변했잖아. 이제는 진짜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약속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약속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하자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박 중독 완치 1주년 기념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아들들 가족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어머니,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시동생이 박수를 쳤고 저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최고 하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그때 형수님이 이혼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필사적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동서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희도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현정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승현이를 바로잡아준 덕분이야. 고맙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시동생 친구가 돈을 돌려준 것도,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엄마가 복권에 당첨된 것도 다 우연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운도 따라온 거고.
만약 우리가 그냥 포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엄마 복권 운은 정말 신기하지 않아? 6개월에 3등 한 번, 2등 한 번이라니.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하실 때는 한 번도 못 따시다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니까 따네. 이것도 교훈인 것 같아.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는 마트 정직원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시면서 이제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저희에게 용돈을 주시려고 하세요. 물론 저희는 사양하지만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시동생 가족과도 자주 만납니다. 조촐하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식을 치렀고요. 동서와 저는 이제 진짜 친한 자매처럼 지내요. 가끔 만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말 힘들었지 하고 웃습니다. 어제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 힘들었던 시간도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니까. 되돌리고 싶지는 않아. 다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일찍 당신 정신을 차리게 했을 것 같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맞아. 나 좀 너무 늦게 정신 차렸지. 미안해. 저는 남편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해는 무슨.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연을 적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결혼 생활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정 부모님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저도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도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꼭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는 진짜 믿음직한 남편이고 아빠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 사랑해. 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복권 행운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작년에 4등 한 번, 올해 5등 2번 당첨되셨대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논문을 쓰신다고 하시더군요. 복권 치료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과도한 당첨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얼마나 황당하고 코믹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